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발표할 주제는 19세기 유럽의 전염병, 주로 콜레라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는 그런 콜레라의 내습에 협조하고 공조하는 그러한 관행을 스스로 성립시켰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은 이제 전염병과 역사하고 관계를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9세기에 이렇게 콜레라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파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이제 교통혁명 그리고 국제 이주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9세기의 세계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콜레라를 비롯해서 황열병이나 다른 전염병들이 이러한 그 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확산됐는가, 이걸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 유럽 각국이 어떻게 국제 공조를 취했는가, 이것을 주로 국제위생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의죠. 이것을 통해서 간략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위생위원회가 결국은 1907년에 국제기구, 공중위생국이라는 국제기구 발족으로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WHO가 된 것입니다. 저같이 일반 역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역사 변화에서 질병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대체로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주로 19세기 영국사를 주로 공부해 왔는데 수십 년 공부해 왔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1840년대, 50년대 런던 콜레라, 이때 뭐 존 스노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든가 이런 아주 개설적인 지식 외에 제 스스로가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 전염병에 관한 책을 번역을 하면서 바로 이 코로나 위기에 직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반 역사가로서 얼마나 이 의학사 분야에 무지했었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세기 유럽만 놓고 보면은 대체로 6차례에 걸쳐서 콜레라가 팬데믹 형태로 창궐했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 유럽에 이것도 팬데믹이었습니다. 패스트가 2차례에 걸쳐서 휩쓸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염병의 파국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역사학에서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예를 들어서 1866년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이게 매우 독일 근대국가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건 뭐 프로이센 보통 육군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프로이센의 그 강한 육군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군이 거의 16만 명 이상의 오스트리아군이 이때 내습했던 콜레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일반 역사학에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 그림 자료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 프로이센, 이 푸른색 칠한 부분이 프로이센이고 빨간색 칠한 부분이 오스트리아인데 이제 이게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배합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특히 이 사스 이후로 사실상 이것은 감염병이다. 달리 말하면 직접 그 병原군이 인체에 침입해서 병을 유발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스가 2003년에 아마 유행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러한 질병
전염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사가들은 전염병의 역사에서 이 사스 출현이 새로운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은 수많은 그 바이러스성 질환, 예를 들어서 물론 인간이 감염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돼지 독감이나 신종플루, 조류 독감, 메르스, 코비드 19까지 이게 전부 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 변이하면서 사실상 백신에 의한 예방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 이제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중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됐지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었고요. 또 조류독감, 이것이 수차례 우리나라를 휩쓸었지만 좌우간 어찌됐든 참 여러 가지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해 가지고 이 전 세계 각국이 락다운을 하거나 또 오늘날 그 세계화 추세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분야의 이 네트워크, 연결망을 다투어 차단합니다. 국경도 폐쇄하고요. 그리고 국제 공조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WH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유행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공조, 국제 협조 또는 국제 기구,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글을 쓴 것이 작년 4월인데 바로 그때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19세기 유럽에서 이 콜레라나 패스트가 창궐했던 시기에 그때 그 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공조,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19세기 유럽 사회 분야의 핵심어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산업화와 교통혁명 두 단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이 발전했고 결국은 지구적 규모로 세계 시장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 같은 일반 역사가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것을 전염병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19세기 산업화, 곧 교통혁명, 국제무역이 발전했던 이 19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라 라딜이 그 프랑스 역사가는 세균의 공동시장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9세기에 국제무역 활성화로 상품, 자본, 노동 이동이 활발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전염병 확산과 창궐도 또한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교통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계기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도와 전기기관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로를 연결하는 좀 더 스피드가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 선박들, 이 증기선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19세기의 교통혁명의 가장 중요한 두 기술 혁신이고, 또 이게 사실상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자료는 이 전기기관차 경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스티븐슨이요. 이 1829년에 당시에 스티븐슨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자들이 이 궤도 운행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이 가장 안전하고 잘 가나, 이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제일 위에 있는 차량이 스티븐슨의 라켓 1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 응모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은 중간에 스톱할게요. 오직 이제 그 스티븐슨의 이 차량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 당시에 전기기관차의 표준이 됩니다. 라켓 1호는 남아있지 않고 2호가 지금 현재 런던의 과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철도망을 보면은 이 두 지도는 1836년에 영국의 철도망과 그 다음에 12년 후인 1848년의 철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지도만 놓고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12년 사이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만이 나타난 변화가 아니고 산업화는 비록 유럽 대륙이 영국보다 늦었지만 이 철도망의 네트워크의 그 신설 확립은 거의 동시대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철도 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는 산업화의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은 이 철도 혁명이 산업화의 출발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 도상 자료들은 이제 증기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마지막 사진이 유명한 그 타이타닉 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19세기의 어떤 사회적 변화 중에 중요한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화에 따른 국제 이주입니다. 국제 이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이주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19세기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와 같은 대대적인 그 이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기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유럽 주요 국가들이 식민지를 아메리카 대륙에 확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17, 18세기에는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인을 필두로 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러한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335 떼를 지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탈리아, 독일권, 동유럽인들이 또한 이 아메리카 이주를 집단적으로 떠나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영국인만 놓고 보면 19세기에 그 좁은 땅인 그 영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분포를 보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9세기에 거의 이제 사라졌지만 18세기에 중요한 어떤 국제 이주라는 것은 서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들의 이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예무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내내 황열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했는데 이 황열병은 서아프리카 원주민의 아메리카 이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구 역사학에서는 이러한 국제 이주를 중시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하거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이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바로 인도양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인도 및 중국 남부 지역에서 동남아, 인도양 연안, 아메리카 또는 유럽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이주 물결입니다. 대략 5천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천만 명. 그래서 이게 바로 유럽, 아메리카 이주에 못지않는 그러한 대규모 이주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19세기 콜레라 그 다음에 19세기 말의 패스트는 바로 이 인도양 항로를 통한 그 이주 이것과 직간접으로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상 자료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도상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나 그 미국이나 또는 아메리카 북미 또 백인 자치령 이런 데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도상 자료는 이미 1890년대 영제국의 여객선 항로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객선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료는 독일권, 당시는 뭐 독일이라는 통일국가가 없었던 때부터 하니까요. 독일권의 아메리카 이주를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그래프가 팍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전쟁이나 경제 불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3차례의 이주 물결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 물결이 나타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노예무역의 규모라든가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말씀드릴 것은 19세기에 인도양 항로를 중심으로 개발된 영국령 항구들입니다.
이 인도양 항로가 스에즈 운하와 연결되면서 영국의 세계 전략에서 매우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 영국은 19세기에 영국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이 항구들을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나 홍콩, 피낭, 싱가포르, 콜롬보 할 것 없이 아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이 바로 남중국해와 인도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항구들인데, 이 항구들이 모두 영국에 의해서 개발된 항구들입니다. 이 항구로, 그리고 영국인들은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바로 당시의 자유방임주의, 이것이 19세기 영국 무역의 키워드였기 때문에요, 이 수출입을 자유롭게 한 것이죠. 그 출입국을. 그래서 자유로운 노동력 유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수많은 인도인과 중국인 노동력이 이들 항구 개발에 투입이 됩니다. 중국인과 그 인도인의 그 이주가 19세기에 그렇게 많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영국의 항구 개발과 직간접으로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의 제국 경영자들은 항구라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여기에 노동 이동의 자유, 또 영업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말하자면 상업 무역 중심지, 중개 무역 경제 중심지의 기능을 갖추도록 이 항구의 어떤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도시 개발의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초기에는 그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상품들, 물품들이죠. 뭐 아편도 경우에 따라서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전통적인 조세 취득 방법이죠. 소수의 유력자에게 그 물품의 판매 독점 권한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물품 판매 이윤의 일부를 수취하는 이러한 방식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러한 항구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요즘에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팽창하게 되면 그때 소득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변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항구 간의 여객, 화물 운송 경로를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나오는 이제 도상 자료는 19세기 영국인들이 개발했던 그러한 그 항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1860년대 홍콩, 또 피낭, 이건 1890년대 모습이네요. 싱가포르, 또 마드라스, 20세기 초입니다. 아덴, 뭐 대체로 이런 항구들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콜레라가 유럽에 어느 정도 파국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을까? 콜레라는 뭐 잘 알려져 있는데 인도 벵골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까지 유럽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어요. 아까 신 선생님 발표에 콜레라가 1821년에 조선 왕조 시대의 기록에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의 유럽에 알려진 것하고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병은 이제 전파 속도나 또는 높은 치사율, 또 병세 자체가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벵골 지방에서 이 질병이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주로 불결하고 오염된 환경이나 그런 환경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양은 이제 불결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질병이 나타난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처음 중국, 동아시아에서 창궐했을 때 아마 많은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바로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9세기에는 이제 의학사에서 보면 병의 원인이 세균이냐 또는 미아스마, 그 독기냐에 따라서 아직 확립된 이론이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세균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기설을 주장했지만, 어찌됐든 이 두 이론에 입각하더라도 병의 전파를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 불결한 환경에서 병이 창궐한다는 것을 가지고서요.
그리고 또한 이 교통혁명이 전염병의 창궐과 직간접으로 관련된다는 인식이 널리 유럽 국가에 있었고,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국제 공조로 이끄는 그런 노력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9세기에 이 콜레라 대유행의 연대기를 보면 대충 한 6차례 정도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대유행은 거기 아마 그러니까 1821년에 이 우리 사료에 보이는 콜레라는 이때인 것 같는데요. 근데 이때는 유럽까지는 파급되지 않았고 주로 인도 주둔 영국군 부대가 엄청난 참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보통 얘기할 때 전염병의 감염이나 확산이나 전파 이런 것을 할 때 이 군사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택이라든가 인베이전, 리지스턴스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데, 이건 아마도 추측컨대 당시에 그 인도 주둔 영국군 부대에서 이 콜레라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들이 쓰였고, 이게 이제 그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콜레라 이 방역 과정에서 이러한 말들이 그대로 군사 용어가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콜레라에 당한 것은 2차 대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가장 파국적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4차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군이 이와 같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이제 5차, 6차 이와 같은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라가 한물 가고 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한 이 패스트가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이뤘는데, 공교롭게도 이 패스트도 또한 이제 인도 벵골 지방은 아니지만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뭐 마찬가지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윈난성에서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윈난성 바로 옆에 광둥성이 있고 바로 또 국제 항구인 홍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콩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국제 무역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이 패스트가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무렵에는 동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시기와 맞물리니까 중국인들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890년대 패스트 이 발병됐을 때 이 원인균에 대해서 이 보통 알려지기는 알렉산드르 예르생, 스웨덴 세균학자라고 알려지는 이분이 이제 원인균을 찾아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라는 그 일본인 의학자가 마찬가지로 이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가 20세기 초에 또다시 발생하는데, 이때는 또한 만주 지방에서 발병합니다. 만주 지방에서 발병해가지고 또 수많은 그런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 만주 지방에서 발병한 패스트가 또 팬데믹이 된 것은 이 만주 지방이 이 무렵이 되면 러시아가 주로 깔았던 이 철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청철도라든가 남만주 철도, 이런 철도망을 통해 가지고 일단 확산하고, 그 다음에 따렌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항구 도시를 통해 가지고 또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도상 자료에 보면 이 19세기 콜레라 지도인데, 이 유럽인들이 작성한 콜레라 지도를 보면 전부 다 이 콜레라 기원이 이제 아시아에서, 특히 인도에서 벵골 지방에서 비롯됐다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이 패스트가 쥐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19세기 전염병이 유럽인들의 인식과 또는 그 비유럽 세계, 특히 아시아인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저는 이 근대성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9세기 유럽인들은 벵골 지역을 콜레라 발원지로 인식했고, 또 패스트 발원지를 중국으로 인식하면서 인도와 중국에 대한 불결한 이미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을 더 강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이제 서양의 근대 위생학 및 의학,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시아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병의 참화 속에서 이 서양의 근대 의학과 이생학이 신기함 이상의 강렬한 인상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양인은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특히 근대 위생학과 의학을 통해서 체감하고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근대성을 바로 근대 위생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뭘 뜻하냐면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에 대한 우월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동양인들이 더 깨닫고 또 그것에 한풀 죽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9세기의 전염병이 서양인과 동양인에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기타사토 시바사부로고요. 그 옆에 있는 도상 자료는 이 만주 철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이 19세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격리인데요. 이건 이제 패스트 때부터 중세 패스트 때부터 전염병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번역했던 이 마크 해리슨의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 책의 기본 태제는 어떻게 격리에서 검역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했나. 그런데 이것을 주로 이 국제 무역과 교통의 맥락에서 살펴본 책입니다. 동방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오리엔탈리즘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유럽 각국은 이게 동방으로부터 어떻게 전염병 확산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이들이 생각할 때 이 동방의 방벽 하게 되면은 이 유럽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무하마드 알리가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를 방벽으로 삼는다면 유럽의 확산을 좀 더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그 이집트에 각기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보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각 주요 국가의 공사, 외교관, 이 사람들이 그 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의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당국과 또는 이집트 당국과 함께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자문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850년대에 국제위생회의라는 것을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결성을 하게 되는데, 1851년에 프랑스 제안으로 처음 열린 이래로 1938년까지 14번 개최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파리에서 8회 개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이 국제위생회의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당시의 패권 국가인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회의에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위생회의는 이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그 각국의 공유, 전파 격려에 따른 선택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가 아니고 전파 격려에 경로에 인접한 항구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선박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생 방역이 여러 면에서 표준화되고 이런 건데, 이제 바로 영국은 수동적이고 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이것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도상 자료는 당시에 유럽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럽의 방벽입니다. 그게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국제위생회의가 제가 조사한 것만 보면 이제 그 8차 회의까지만 그냥 조사했는데요. 대충 이렇게 이 많은 나라들이 참가해서 이게 뭐 한 달씩 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요, 2달씩 열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통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국제위생회의 성과로서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검역을 표준화하고 이때 이제 소독, 이것이 일반화되고요, 훈증, 방역 지침을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무차별 격리 대신에 전신을 이용한 발병 정보를 수합해 가지고 확산 경로, 여기에 속한 항구에 대해서 선별적인 격리를 취하는 이제 이러한 방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관건은 결국은 남중국해 인도양 수에즈 운하 항로의 중간 기착지, 이 항구들을 상시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된다.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구들은 모두가 영국령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는가? 이것은 결국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병 경로를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국령 항구의 어딘가가 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러한 여러 항구들에 대한 항의,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아마 적극 개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국제위생회의뿐만 아니라 제가 눈여겨본 것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 국제위생회의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신국제주의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요. 이 신국제주의를 주도한 나라는 의외로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이 아니라요. 간단한 사례를 놓고 보면 국제통신연합, 이것은 당시 해저전신망의 90%를 영국이 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통신의 표준화를 이룩하자는 이 국제통신연합은 프랑스 주도로 만들어졌고요. 만국우편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량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량형 회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올림픽 운동까지 이렇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 국제적인 협조나 공조 운동이 오히려 프랑스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상 자료는 그와 관련된 것이고요. 영국에서는 의학사적으로 세균론과 독기론이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륙에서는 코흐라든가 파스테르의 연구로 세균설이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결국 표준적인 소독법, 소독장치 보급, 일련의 검역,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1907년인 것 같는데 9년이라고 잘못 썼네요. 이 국제공중위생기구 창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후에 WHO로 계승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첨언으로 쓴 것을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는 지금 각국의 대응은 19세기 중엽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국제협조의 정신은 사라지고 세계보건기구 역할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각국은 국경 폐쇄, 무역 중단 등 오직 격리를 통한 방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 같은 고전적인 방식은 무력할 뿐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본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공조의 패턴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무기력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시대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전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저는 19세기 콜레라 창궐기후 국제위생위원회 활동과 오늘날 세계가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권국가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주도로 국제위생회의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점들을 생각게 합니다. 이 오늘날 방역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공조 및 새로운 표준화를 추구하는 국제적 논의와 움직임 속에서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방역 경험이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박윤지입니다. 우선 역사 팬데믹을 고민하는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저한테 요청한 주제가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를 개괄해달라고 하는 거여서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제목에 따라서 한국 현대 공공의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통상적으로 이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해방 이후의 이야기부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어지는
뭐 한 70여 년의 역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연자에 비하면 뭐 시기는 굉장히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긴 합니다만 뭐 한국의 현대사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뭐 사건이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해방은 아마 한국인들한테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자신이 고민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바가 이른바 시민 권력, 시민 지배 하에서 억눌렸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의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분출됐던 어떤 의견을 아주 거칠게 좌와 우로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최응석과 이용설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그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인물이 이제 최응석입니다.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서울의대 교수로 이제 잠시 재직을 하다가 이제 월북을 했습니다. 1940년에 그 일본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온 이제 조선의 조선의 농촌 위생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 식민지 시기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저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울산 지역의 이제 의료 현황을 조사한 일종의 이제 보고서인데 한국 사회의학의 어떤 개척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이 최응석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이른바 의료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국가에 주목을 한 거죠. 의료 국영화를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국영병원을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군마다 적어도 하나의 종합적인 이제 인민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촌락병원 혹은 촌락진료소 같은 것들을 급속히 확산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흔들리는데. 녹색을요. 예.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예. 우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용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모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식민지 시기 때는 이제 뭐 수양동회, 그다음에 흥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옥고도 치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이제 보건후생 부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사실 해방 공간에서 뭐 실세였다, 의료 권력과 관련해서는 실세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설이 해방 이후에 어떤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했던 지점은 뭐냐면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설이 판단할 땐 의료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최응석과 같이 뭐 의료 국영화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성급하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의 양적인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해방 이후에 어떤 개혁적인 주장들이 많이 분출됐던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용설의 주장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개선 정도에 머무는 보완 정도에 머무는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용설이 그 이전에 식민지 시기 때 있었던 의료제도를 전부 긍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용설이 비판적으로 주목했던 지점이 뭐냐면 너무 작은 개인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환자들로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치료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낳게 된다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용설 같은 경우에 의료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이제 개인 병원의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좀 종합병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용설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 식민지 시기 때 의료제도의 핵심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개업이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이용설의 문제 의식에 좌파였던 최응석도 동의하는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응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의 국영화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경병원이나 혹은 관영병원 이런 곳에 있는 의사들도 퇴근 후에는 이제 사적 의료를 이제 개인적인 의료를 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정하게 국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적 의료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환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환자 부담이 이제 경감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의사들이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것인데 다만 이게 환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고민으로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적 의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좌파나 우파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이른바 공공성이라고 하는 고민의 출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완전히 바꿔놓은 게 이제 한국 전쟁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남북은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념이 이제 이른바 종교화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이제 축출되듯이 종교에서 이단이 축출되듯이 좌와 우는 이제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자칫 이제 용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사적 이익에 대한 이제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빨갱이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부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집단보다 이제 개인이 그 다음에 공공보다 아마 사익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로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가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나오듯이 결국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른바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반공 이념이 이렇게 강화되는 속에서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른바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백인재입니다. 인제대학교를 설립한 이제 백인재죠. 백인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공산화에 반대해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른바 남북 분단을 확정지었던 이제 재헌국회에 비록 이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에 선출은 안 됐지만 출마를 합니다. 그가 해방 이후에 그동안 자신의 개인 병원이었던 백병원은 이제 재단법인으로 이제 바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민족 유구의 행복과 국가 백년의 대계라고 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백인재가 판단할 땐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적 이익 위주의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이제 유석창입니다. 아까 이제 백인재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유석창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고요. 그가 이제 식민지 시기에 이 의료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동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 구성원이 있고 따라서 대규모 구료 사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31년에 설립된 이제 중앙실비진료원이고요. 이 실비진료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약간 실비로 그 진료비를 내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진료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민중병원이 되고 지금의 이제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발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 공공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속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흔히 한국에 이제 슈바이처라고 얘기하는 이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청십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개인적이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 단위를 넘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 구현된 것이 1977년 의료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 1977년에 출범한 의료보험은 뭐 당연히 일정하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일단 급여 대상자가 이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이제 한정이 됐고요. 적어도 처음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강제 편입된 건 아니었고 이제 계약제에 가까운 이제 지정제로 운영이 됐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가가 낮은 거죠. 당시 정부는 책정된 수가를 관행 수가의 한 75%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당시 의사협회의 어떤 그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 55%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거의 이제 반값으로 이제 진료비가 삭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1977년에 출범하긴 했지만 결국 굉장히 배로 치면은 이제 구멍이 뚫린 채 이제 어떤 출범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부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거죠. 특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는 운영의 책임만을 질 뿐이지 어떤 이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 운영과 재정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977년 이제 의료보험 출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에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게 국가 경제는 결코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출범을 선택하게 된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 의료보험이 출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적되어 나갔던 모순이 폭발한 게 이제 2000년 의약분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이은 의사 파업이죠.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의약분업의 목적은 뭐냐면 당시 이제 항생제 오남용의 방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나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임의조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조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 의약분업, 더 나아가서 이제 의사 파업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중심에 약가 마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의료보험이 이제 관행 수가의 55%밖에 이제 충족을 못 시켜줬던 이유 때문에 결국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 부족한 의료 수가를 보존해 왔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리베이트,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비급여 항목을 늘린다든가, 그리고 거기 이제 약가 마진이 있었는데, 의약 분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약가 마진을 없애는 거였죠. 실거래가 상환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른바 약가 마진을 통해서 진료 수가를 보존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면 진료 수가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이런 급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때부터 이른바 강제적인 사회주의 보험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강력하게 분출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작년 2월로 돌아가 보면 뭐 오늘도 이제 뭐 한 2,500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거의 2,000명도 뭐 이제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작년 2월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한국 사회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대구 지역에서 뭐 이제 뭐 보훈병원이니 경찰병원이니 뭐 이런 공공병원들을 모두 동원했지만 그 확진자를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게 누구냐면 바로 대구 동산병원이죠. 대구 동산병원이 통째로 자신의 병원을 이제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대여함으로써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가, 이른바 의료 붕괴의 문제가 이제 가까스로 수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고민을 했지만 그 필요성이 더 급박하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민간병원을 차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정부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죠. 기억에도 새로운 이른바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이 이야기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학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리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의사를 4,000명으로 추가 양성하고, 이 추가 양성된 의사들은 이른바 이제 잘 나가는 뭐 진료과, 예를 들면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내외산소, 내과, 외과, 성악과, 산부인과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진료 분야에 10년 동안 의무 복무시키겠다. 공공의료를 확산시킨다라고 했을 때 뭐 병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핵심에는 공공의료 인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이 선택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른바 이제 전공의 파업이 일어난 거죠. 2000년에 이어서 이제 의사 파업이 다시 20년 만에 재현이 됐습니다. 당시 그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조금이나 이제 수가를 인상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고 우리들이 스스로 그곳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장려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면세 혜택 같은 것들, 더 나아가서 이제 의료 수가의 개선, 이런 지정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역이나 혹은 뭐 전공 이런 걸 정부가 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7년부터 그렇게 강제해놓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에 나섰고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의료제도의 핵심에는 누구나 동의하듯이 이제 건강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자산 역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지금 기반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적어도 유럽 같은 공공성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의료 수가 조절 혹은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른바 의료 제공 체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통제, 관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반복되긴 합니다만 코로나 방역에서 이제 한국이 지금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배경에도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뒤에는 건강보험이 있는 거죠. 이른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80%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적 의료 체제가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심엔 건강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불만이 지금 역시 누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의 불만도 결국 의료보험에 이어서 이 건강보험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의사파업의 핵심에 이른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 변화는 뭐 끊임없이 그 이전부터 이야기됐던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보험료 올리면 당연히 이른바 세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1%의 지지율에도 일비하는 정부나 여당이 이렇게 쉽게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당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이른바 시민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쭉 간략하게 이제 한국 현대 의료사를 개괄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공공성을 주도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였었고요. 그 공공성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간 당위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민이 혹은 뭐 용어를 바꾸면 국민이 나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작년에 의사 파업의 문제를 돌아봤을 때 마지막에 파업에 나섰던, 파업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의미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대생들이죠. 그리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끝까지 국가고시를 거부한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도 거기에 따를 용의가 없다. 그들은 철저하게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전공의 파업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의대생들까지 가세했을 때 사실 정부는 양보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의료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해 있었던 거죠. 한쪽은 불신하고 있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2020년에 혹은 2021년에 닥친 이 변화에 대응할 만한 어떤 자산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야 되냐 하면 이른바 시민 혹은 국민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죠. 이른바 중재자로서 소비자로서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예외이긴 하지만 이른바 질병 패턴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변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로서 환자의 역할이 역시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복하면 이른바 시민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제시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위성에 기반해서 그 역할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70여 년에 이르는 한국 현대 의료사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